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토요일이네요. 그쵸? 주말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찾아주심에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 진심으로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6월 12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3일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미온적으로 상승 하강 재미없는 좀 장세가 이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은 지치기도 하고 그쵸? 장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사실 확신을 갖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우리가 좀 잘 견디고 버틴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상승 시그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정말로 노력해 보려고 천천히 텐션을 조금 내려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본 은행 80%가 리플과 손을 잡고 있대. 파트너십을 맺고 있대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보면은 치밀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그 은행 세력들이 리플을 정말 많이 매집하고 있고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일본의 움직임 몇 개만 좀 다시 살펴볼까요? 그 해시키, 그 홍콩을 기반으로 한 해시키 거래소에 필두로 하는 해시키 DX, 여기는 또 도쿄에 본사가 있죠. 이 XRP 레저의 시장이 점점 일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놓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일본과 리플이 굉장히 좀 친근하게 나아가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SBI 홀딩스 같은 경우도 리플과 뭐 합작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SBI 회장은 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력도 있죠. 이 일본 거대 금융회사인 SBI가 XRP 원장의 이 검증 기관으로 선정됐던 이력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던 그런 소식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과거부터 2018년도 기사거든요. 61개의 일본은행, 거의 80%가 넘는 모든 일본은행과 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앱을 개발했던 이력 또한 있어요. 리플이랑 함께. 그 어플의 이름은 머니탭이라는 하나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머니탭 같은 경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X Rapid가 아닌 X Current 솔루션이었더라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SBI를 필두로 한 이 송금 앱 머니탭으로서 과거에 일본의 그 60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함으로써 리플과 함께 그 XRP 결제 대중화를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했던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X 커런트와 X 래피드 과거부터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결제 인프라망을 깔아놨지만 그들끼리 아직까지는 조금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SEC로 좀 일부러 눌렀을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2019년 6월달 기사인데 2020년 12월달에 리플이 SEC로부터 증권성 여부로 소송으로 눌렸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미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은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전달드려 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이 Japan Bank Association 일본은행협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BIS의 문서에도 여기 Japan Bank Association이 리플과 스위프트와 함께 이 BIS의 공식 문서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결제망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스위프트와 리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어쩌면 그 SBI 회장의 기타오 요시타카가 2025년을 좀 기준점으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의 확장을 말했는데 그 흐름대로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또한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경 간 결제 그 스위프트 시장을 아예 삼켜버리는 리플의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리플은 예상되는 이 300조 달러의 국경 간 결제 시장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의 시장 규모는 약 150조 달러, 15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리플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2030년도까지 앞으로 RWA의 시장, 그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는 그 STO 시장이 오게 된다면 스위프트의 규모는 엄청나게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면서 약 2배 정도 2030년까지 300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리플이 반드시 이 기관의 채택으로서 엄청난 큰 운동장 역할, 그 생태계를 맡으며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는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이 광고를 또 만들면서 이제 슬슬 스위프트를 완전히 섭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에드워드 파리나님의 트위터에서 지금 영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봐주시고, 아무쪼록 저 또한 이 스위프트의 2.0 새로운 망,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으로 리플의 회사, 리플의 생태계, XRP의 프로토콜이 중심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크립토 CEO가 XRP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000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좀 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독자님들이 좀 받아들이시기에 좀 반반이시지 않을까? 야, 지금 무슨 700원인데 $10,000? $10,000면 뭐 1,300만원, 1,400만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리플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SEC와 리플의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10,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선동하는 것처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해서 국가 부채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것, XRP와 함께 가능성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세력들의 의도를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전달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봤을 때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의 창펑자오가 물러나고 지금 현재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이 CEO 자리에 앉고 있는데, 이 역시도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루루 익스체인지, 역시나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 거래소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비자와 마스터가 같은 이 카드의 기득권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끔 됐다. 즉 다시 말해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신용카드로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이렇게 구매가 재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안에도 XRP가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 카드의 기득권 세력인 비자와 마스터가 한 거래소에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끔 허용해줬다는 것, 그 안에 XRP가 있다는 것은 이제 슬슬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여기 피나스트라가 좀 보이고 있고요. 마스터카드가 좀 보이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내용 살짝 읽고 갈까요? 이 스위프트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리플의 기술을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나스라 영국의 금융 결제 회사거든요. 이 XRP를 활용하면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위프트, 그리고 페드 와이어, 더 나아가서 페드 나우까지 확장되겠죠. 설립한 결제 레일에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퍼즐만 잠깐 좀 맞춰볼까요? 이 피나스라라는 영국의 금융 회사, 금융 솔루션 회사는 과거부터 리플 네트워크를 이미 탑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 피나스라랑 리플이랑 파트너십 관계구나. 과거부터 하나의 잽손뱅크라는 하나의 그 텍사스에 있는 미국의 금권과 연결이 되면서 즉시 결제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구나. 여기 텍사스 은행 잽손뱅크 공식 홈페이지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고, 기승전으로 페드 와이어에서 이제 연준에서 고안한 24/7 365일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 페드나우 서비스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랬죠? 방금 언급드렸던 이 영국의 금융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인 피나스라뿐만 아니라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한 볼페이,
ACI 월드와이드, 스위스의 테메노스, ECS 핀까지 모두 리플 네트워크,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연준에서 이미 리플을 활용하면서 FedNow 서비스를 진행하고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말이죠. FedNow는 미국 은행 계좌로서 실시간으로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많은 금권 세력들이 이미 이 FedNow 서비스를 채택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이 월가를 원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 월가가 월스트리트, 그 뉴욕의 거리가 비트코인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 어찌 보면은 조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문명이 들어와서 월가가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위에 있는 뿌리가 비트코인을 탄생시켰고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리플렛을 확장하면서 12년 동안 펀더멘탈을 키워왔다라는 거, 이렇게 좀 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디파이 1조 달러 기회 온다라고 하면서 플랭클린 템플턴의 분석가가 이야기했어. 디파이가 뭐죠? Decentralized Finance, 즉 다시 말해 뭐죠? 이제 은행, 중앙기관이 없이 그냥 개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 생태계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이겠죠.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IMF의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럼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어지겠네.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디파이 생태계를 통해서 CBDC를 보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왔다 갔다 하고 암호화폐로 스와핑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 앞으로는 이 디파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암호화폐 다음 문명의 중심에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20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0.25% 내렸어. 그쵸? 조금은 대중들이 환호하는 그런 시장이 됐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어때요?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조금은 재미가 없어요. 그쵸? 실질적으로 22가 금리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미국이 경찰 국가야. 아직까지는 미국이 대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영상 초반에 6월 12일 날 FOMC 회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동결을 할 거야. 하지만 거기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매파적인 발언 혹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살짝 요동치지 않을까. 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자산관리 플랫폼이자 한 거래소죠. 이 로빈후드가 비트 스탬프를 인수했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인수했을까? 로빈후드 어떤 거래소였지? 비트 스탬프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천천히 좀 알아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로빈후드가 비트 스탬프를 완전히 acquire, 얻었다, 인수를 했구나. 왜 인수했을까? 그러면서 유럽권, 영국권, 미국 그리고 아시아까지 확장을 시켰네. 이 로빈후드가 비트 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이제 하나의 몸뚱아리가 됐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로빈후드는 미국의 한 핀테크 회사이자 웹3 회사이자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로빈후드 마켓을 봤을 때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이 회사는 주로 주식, 펀드, 옵션, 이 크립토 커런시 등등 현금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력하면서 거래소까지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역시나 여기에는 뱅가드의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구나.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봅시다. 뱅가드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를 차단했던 이력이 있지만 이런 거래소의 뒷배로 들어가면서 채굴 업체의 뒷배로 들어가면서 암호화폐와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과 굉장히 유착관계가 찐득하게 묻어있다는 것은 제가 뱅가드 포럼의 연결고리를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도
정렬적으로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럼 로빈후드가 인수했던 이 비트 스탬프는 어떤 하나의 거래소였죠? 그 유럽의 최대 거래소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였어. Since 2011. 2011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유럽의 거래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주목할 수 있었던 것, 리플이 비트 스탬프를 인수했던 이력,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약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비트 스탬프의 위에 그 대주주로서는 일본의 지주회사, 그 넥슨이라는 지주회사가 굉장히 큰 돈을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시나 그들의 뿌리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의 돈이 그대로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끼리 조금씩 합병을 시키면서 세력의 손바꿈을 일궈나가고 있구나. 슬슬 미국 쪽으로 더욱더 힘을 키워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좀 전달 드리고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빠르면 주말에 사상 최고가 경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금년 말에 15만 달러, 계속 15만 달러를 얘기하네. 약 2억 원 정도 넘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다시 하나 더 볼게요.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 싸우고 있어, 그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트럼프가 확실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상관관계가 강력하다라고 하며 트럼프가 승리할 때 연말에 여기도 역시나 15만 달러, 약 2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와 2018년도 그때의 불장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때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컸던 그 슈퍼 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거, 올해와 굉장히 유사한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트레드파이와 연결되는 ETF 시장까지 열렸기 때문에 조금 2017년도, 2018년도와 버금가는 큰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억 정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드려보고 싶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올해 연말 정도에 약 35만 달러, 4억 원이 훌쩍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 3억에서 4억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플랜 B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2025년 연말까지 50만 달러, 5억 원을 훌쩍 넘어서 6억, 7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5억, 10억 넘어가는 시기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을 두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10억 우습게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가질 정도로 점점 더 디지털 생태계로의 그 돈들이 구축되고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봤을 때 기관의 밈코인 보유량이 올해 300%나 급증했네. 여기에는 도지와 시바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 개구리 친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쵸? 우리가 조금 가끔씩 투자하는 그 아기 도지 있잖아. 베이비 도지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냥 없는 돈 셈치고 계속 에어드랍 MEXC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지가 가치 반영이 되면 반드시 베이비 도지도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 드리고요. 저는 이 기사랑 어떤 기사랑 좀 같이 봐야 될까 하나의 기사를 좀 찾았어. 이 스페이스X가 엄청난 이정표를 세웠더라고. 이 우주선 지구 궤도 비행 후에 기환을 성공시켜버렸어. 이제 진짜로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 X로부터 그 로켓의 발사체 시장으로부터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천문학적인 일들이 슬슬 실행되고 있구나. 여기서 도지코인과의 상관관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하나의 기관과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벡트라는 곳은요.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거래하면서 이 로열티 포인트를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거를 SaaS라고 하거든요. 이 SaaS와 이 API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기관이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 대주주 6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 그룹 이 ICE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카고 거래소 CME 그룹과 양대 산맥으로 가는 거래소의 투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토큰에 도지와 시바 이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병렬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무시할 토큰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도지와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 하지만 기관이 채택된 이런 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벡트라는 곳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뒷배를 봤을 때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마슬로의 플랫폼을 결제할 때, 이 스타벅스의 커피를 결제할 때 어쩌면 도지와 시바인으로 먼저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반예크에서 2030년까지 이더리움 22K면 얼마죠? 22,000달러, 약 3천만 원 돈 되는 가격까지 오를 수가 있다. 2030년까지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2025년까지만 봐도 이더리움 3천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카르다노 창립자 에이다 말하는 거겠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불만이야. 이 찰스 호스킨스라는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의 경영진이자 기술진이었던 이 찰스 호스킨스가 나와가지고 카르다노 에이다를 설립했단 말이야. 그쵸? 이 암호화폐 역시 펀더멘탈적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어디죠? 여기 신원인증 시스템이 없이 금융 시스템이 낙후된 이 개발도상 국 등에 존재하는 약 30억 명의 인구를 타겟팅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금융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ISO 2002 맥세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대체가 불가능한 섹터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제가 올해는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그 불장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말에 이 카르다노 에이다 아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저는 이때와 유사하게 카르다노 에이다 참고해주세요. 메이저 코인입니다. 우리가 병렬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산화할 때 반드시 함께 가져가기 좋은 토큰 에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크라켄이라는 하나는 미국의 거래소야. 탑2 거래소 정도 되죠. 1등 코인베이스, 2등이 크라켄이야. IPO를 앞두고 있네.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나스닥에 상장된다 이 말이겠죠.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네. 우리는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들이 돈 넣고 돈 먹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왜?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이 크라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끼어들어간 한 거래소가 IPO를 준비한다? 돈 넣고 돈 먹기 하겠다. 이 말로밖에 해석은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이 톤 블록체인, 야, 이 친구 제가 좀 보니까 헤더, 이 USDT와 또 글로벌 통합 협력을 하면서 조금씩 뿌리를 또 확장하고 있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톤코인 보이시죠? 이 12 정도 하거든요. 이거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톤코인이랑 다른 겁니다. 제 방송 보시고 톤코인 어떻게 사요? 업비트에 있는데 이거 사면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톤코인은 업비트에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이 톤코인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랑 연결된 코인이거든요. 텔레그램 개발자를 좀 제가 파보니까 천재 같아. 이 톤코인 안에 그 생태계로 써있는 낫코인 또한 굉장히 꽤 많이 올랐었는데, 그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톤코인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에이다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톤코인 역시 굉장히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이미 그 기관의 검증이 끝나 보이는 그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구나. 굉장히 최근에 급부상했는데 이 친구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코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아발란체, 시바이누, 에이다, 톤, 도지, 리플 이런 애들,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 당연하겠죠. 이런 친구들에 집중하자고요. 체인 링크 이미 게임 끝났어요. 스위프트랑 손 잡고 있잖아.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격으로 이 체인 링크랑 폴카닷 이 친구 두 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미 기관의 검증은 끝났고 디파이 생태계에서 그 덱스에서의 대장격이죠. 유니스왑 역시 반드시 더욱더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이자 하나의 프로토콜이 될 것이라는 거 말씀을 좀 병렬적으로 드립니다. XRP 차트를 봤을 때, 야, 이거 뭐 삼각 수렴이 되고 있긴 한데, 맨날 이런 뭐 차트만 본다고 뭐 가격이 안 올라서 힘들어, 그쵸? 힘들 수 있어요. 괜찮은데, 글쎄요, 힘들 수 있는데, 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정말 모아가는 이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왜? 올해 연말에 어차피 우상향 할 거 알잖아. 지금이 기회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는 언제까지 가져가지고요? 2025년 연말까지 가져갈 각오가 있는 사람만 리플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쩌면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도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가치 반영이 되고 내년에 2025년에 리플이 정말 리플의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 우리 부자로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또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